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티오크 공방전이 마무리될 거고요. 앞으로 2, 3회 정도면은 제1차 십자군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단할 뻔한 영상이었는데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분들에게 이제 많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헤문드가 은밀하게 갑옷 제조하는 사람이었던 피루즈와 협상을 맺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야기를 이어나간다면은 보헤문드가 이 피루즈를 잘 구슬린 덕분에 1098년 6월 3일 새벽에 한 무리의 십자군들이 이쪽에 있는 자메탑 부근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피루즈가 은밀하게 밧줄을 내려주죠. 여기 자메탑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내려주는 겁니다. 타고 올라오라고. 심지어 이 양반은 자신을 철석같이 믿으라고 하면서 십자군에게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까지 내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십자군들이 이 밧줄을 타고 2명씩 올라가고요. 무려 500명 이상이 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안티오크의 숨통이 끊어질 때가 된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성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십자군들이 각각 이런 쪽으로 이렇게 퍼져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들을 다 열어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군 별동대들은 일제히 공격하라는 나팔까지 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성 안에 있는 투르크 병사들도 놀라고 야기시안도 자다가 놀래서 깨는데 이제 딱 직감을 하는 거죠. 아, 망했구나. 자, 이렇게 되니까 가족이고 재산이고 다 버려두고 수행원 몇몇만 데리고 이쪽에 있는 이 철의 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라 이거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부근은 산악지대라서 십자군들이 진을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의 문을 통해서 달아난 겁니다. 하지만 가족까지 팽개치고 달아났으니까 뭐 야기시안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남겨진 가족 걱정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결국은 수행원들마저도 야기시안을 버려두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지나가던 나무꾼이 쓰러져 있는 이 야기시안을 발견하고 구해주는 게 아니라 목을 베가지고 십자군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게 참 가련한 최후죠. 이 양반이 그래도 나름 판단력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편 이 안티오크 성화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안으로 밀려 들어간 십자군들이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학살했거든요. 이 십자군들의 눈에는 카톨릭 교도 빼고는 죄다 그냥 그릇된 믿음에 빠진 이교도이고 교황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막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교도는 막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 같은 거는 느낄 필요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야기시안의 아들은 전에 다마스쿠스의 통치자였던 두카크한테도 구원 요청을 하러 갔었던 그런 아들이었죠. 꽤나 영리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야기시안의 아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병사들을 이끌고 이쪽에 있는 이 성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모술의 카르부가가 올 때까지 버티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잔인했던 하루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티오크를 정복했지만 불행히도 십자군에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이 십자군들도 막 광분해서 죽이고 태우고 부수고 하는 바람에 식량 창고까지 그냥 태워먹어서 여전히 기아에 시달렸거든요. 심지어 말을 타고 싸우는 이런 기사들이 말까지 잡아먹는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병사들의 타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배도 고프고 그리고 카르부가의 병사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6월 5일쯤 되니까 카르부가가 대군을 이끌고 등장을 해요. 병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 넓은 안티오크 성을 빙 둘러서 포위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십자군들이 와, 우리 이제 작살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십자군들에게 참 행운이 따라주는 게 좀 전에 야기시안의 아들이 성체에 들어가서 농성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이 성체 아까 여기로 들어갔었죠. 자, 이 카르부가가 온다고 하니까 여기 들어갔던 이 야기시안의 아들이 카르부가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뭐 연락을 취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르부가의 병사들이 여기를 삥 둘렀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다 둘렀기 때문에 뭐 이쪽에 이렇게 서로 연락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웃기는 일인 게 카르부가는
이 안티오크 성을 도와주러 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안티오크는 야기시안의 아들이 나중에 물려받을 곳인데, 이 카르부가가 성체하고 성을 그냥 통째로 자기한테 넘기라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 카르부가는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안티오크를 비롯해서 이 지역에다가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려고 온 거였죠. 카르부가가 데려온 군대는 카르부가 병사뿐만 아니라 이전 시간에도 등장했었던 다마스쿠스의 에미르 두카크 기억나시죠? 이 두카크의 병사들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에미르들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카르부가의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단합이 안 되는 거죠. 단결이 될 이런 틈이 없는 겁니다. 이 카르부가를 따라온 에미르들이 보기에는 십자군들도 충분히 위협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카르부가가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십자군들이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러 온 게 아니라 즉 무슨 성지 탈환 이런 게 아니라 알렉시우스의 용병으로 여기 있는 이 안티오크 정도만 차지하고 물러갈 거라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카르부가는 안티오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영지도 뺏을 위험이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카르부가를 더 불신하는 겁니다. 더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안티오크 성 안에서도 이제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성 안에는 바르톨로메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후들에게 어느 날 딱 와가지고 간밤에 꿈속에서 자기가 성 안드레아가 나타나가지고 당시 안티오크 성 안에는 성 베드로라는 성당이 있었는데 이 성당 밑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 일명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을 발견하면 싸움에서 이기게 될 거라고 해요. 사실 레몽을 빼놓고는 성직자인 아데마르뿐만 아니라 모든 제후들이 믿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파보니까 진짜 창이 나온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창이 나오죠.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해도 레몽을 제외한 이제 제후들하고 아데마르는 여전히 믿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흥분을 했고 그냥 다 믿은 거죠.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바르톨로메오가 미리 창을 묻어두고 각본대로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은자 피에로도 자신이 천국에서 온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치고는 참 비겁했고 이 바르톨로메오도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또 기적이 어쩌고저쩌고 이럽니다. 나중에는 레몽조차도 안 믿게 돼요. 어쨌든 이번만큼은 이 구라가 먹혀 들어와서 바르톨로메오 말대로 3일간 금식을 하고요. 뭐 어차피 먹을 것도 없었지만 쫄쫄 굶고 있었잖아요. 5일째 되는 날에는 보헤몬드가 부대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대여섯 명씩 조를 짜서 성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르부가가 또 실수를 하는 게 병력이 조금씩 나오니까 부하들과 다른 에미르들이 빨리 이때 덮칩시다 뭐 이랬는데 이 양반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기다리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십자군들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많은 숫자로 뭉친 상태에서 돌격해오니까 투르크 병사들이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원래부터 이 카르부가에게 불만이 있었고 에미르들이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지휘체계도 이제 통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겁까지 먹으니까 모두들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도망가고 십자군들에게 완전 누워서 떡 먹기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카르부가는 완전히 대패하게 되고 소수의 병력만 데리고 모술로 돌아가는 거죠. 여태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군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보헤몬드의 역할이 가장 컸어요. 십자군 학자들은 여타의 제후들과는 달리 보헤몬드만이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십자군에 참가했다고 혹평을 하곤 하는데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보헤몬드를 제외한 나머지 제후들은 이게 가쓰고 도포를 들은 전사들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죠.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능력은 좋은데 개인적인 욕심이 많고 막 아랫사람들을 닥달하는 상사가 있고 또 한 명은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이거 미생의 한 장면인데요. 선비 같고 매사에 호호호 하는 이런 무난한 상사가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생 그 회사에만 몸담고 있어야 한다면 자 과연 어떻겠습니까? 내가 속한 작은 부서를 관할하는 상사를 고르자고 한다면 어쩌면은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이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밑에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하지만 만약 회사에 존망이 걸린 상황이고 둘 중 한 명이 대표이사가 돼서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인격자가 윗사람이 되면은 조직이 잘 굴러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총대를 메고 저돌적으로 밀고 가는 사람이 조직을 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보헤몬드란 사람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 사람은 엄청난 역할을 했지만 모든 제후들의 신망을 얻은 사람은 고드프루아였습니다. 기사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고드프루아는 뛰어났지만 위기 상황에서 성과를 내는 능력은 당연히 보헤몬드가 발군이었거든요. 하지만 역사의 후한 점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고드프루아였고 뿐만 아니라 흥미로 십자군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도 결국은 고드프루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능력보다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평가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안티오코는 완전히 십자군 수중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십자군의 하나의 영토로서 왕국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